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50년 불교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국 승가의 중춘 전국 비구니회에서 강의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10대 후반에 여러 끌어주신 도반들의 인연으로 불교 공부에 문을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불교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책이 부끄럽게도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제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일단 정리를 했고, 마침 전국 비구니회에서 좋은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리 비구니 승가가 이 시대에 사회를 끌어갈 그런 재원을 제 주제로 말씀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따로 비구니를 빼놓고 얘기할 게 아니고 한국 불교의 중추에 비구니 성당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의 전모를 하는 것, 그것이 곧 비구니 성가가 나가야 될 가장 바람직한 그런 길을 찾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또 제가 익숙하기도 한 한국 불교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이런 점들을 주로 모아서 말씀드리기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먼저 첫머리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 불교가 우리 주변과는 어떤 갖고 다른 면이 있는지, 이걸 가까이 있는 중국이나 일본과 먼저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 불교가 들어와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그 모습 중에서 중요한 정책을 한번 쭉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가 지금 이제는 다자신경을 우리말로 옮긴 다자신경을 봉독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규나 이 다자신경은 모두 한자 그대로 우리가 읽고 해왔었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한글을 창제해서 500년을 쓰고 있지만, 크게 보자면은 그런 한자로 번역한 불교 경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자면은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한, 즉 한역 불교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낯설 수도 있는 이 세 가지 표를 제가 맨 먼저 앞세우는 것은, 이렇게 비교해봄으로써 우리 불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불교의 모습이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한역 불교는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중국의 불교가 들어와서 이거를 주로 산스크리트로 된 그 불교 경전을 한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300~400년 지난 남북조 시대에 중국식으로 이해하면서 수용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때에 중국 불교보다는 가장 꽃을 피운 그런 만기한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후에 송원명 청을 거치면서 불교는 중국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이 수단제처럼 더 활발하고 더 새로운 그런 모습은 크게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대체로 선중심에 거기에 정토라든가 다른 게 포함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4세기 무렵에 처음 불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전에 한 300년 지난 그런 시점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불교를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지, 이런 사상과 신앙을 열심히 찾다가 고려시대에 우리 역사에서 보자면은 가장 불교적인 그런 국가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 문화, 경제, 정치에 이 불교가 커다란 역할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는 크게 위축되었지만 거꾸로 교단으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났던 그런 또 새로운 계기가 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조선 후기에 갖추어진 절의 모습이라든가 불교의 모습이 지금까지 한 3, 400년 동안 큰 벌기의 변화 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이것도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늦게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전해받았고 나중에 직접 이제 중국과 교류하면서는 중국 불교를 이렇게 전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 후기에 해당하는 나라 해안 시대에 이 일본 불교의 특색인 여러 가지 종파가 만들어져서 각각 발전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중국이나 우리하고는 또 다르게 가마쿠라라고 하는 그런 무사들이 사회 중심이 되는 시대에 그 무사와 연결된 그런 특색 있는 또 불교를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 조선 후기인 에도 시대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면 단가라고 하는 일본말로 단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절에든지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민등록처럼 사람들이 절에 이렇게 명부로 관리가 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완전한 그 불교적인 그런 국가의 모습을 보였던 그런 특색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오늘날의 모습을 보자면은 중국 불교의 가장 큰 특색 중에 하나가 중국적인 그 신앙이라서 도교와 많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이어지면서 원래 불교, 인도의 불교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교라고 부르는 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전통 신앙과 상호 연관을 하면서 본래 불교 모습도 있지만은 조금 더 다른 또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신토라고 하는 또 일본 고유 종교와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불교의 모습을 이렇게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개념으로 봤을 때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그런 그 지치가 특히 유교적으로 보자면은 충과 효 이런 그 사회 윤리인데 이 부분을 불교는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전 중에서 그런 내용을 담은 경전을 부처님의 불서를 들어서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이제 의경, 경전의 비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법망경, 은중경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불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불교가 새로운 중국이라는 토양에서 중국의 새로운 그런 사상적인 모습을 담아내서 불교로 끌어들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효도 그렇고 정일도 그렇고 서산대 수영도 그렇고 불교를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불교의 전묘를 보는 그런 융합적인 불교의 특색이 강합니다. 또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에도 있지만은 가장 정형화된 가장 원형을 선수행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나선 수행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그런 수행 모습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처음부터 이 나라 해안 시대부터 밀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많은 종파가 지금까지도 특색 있게 우리나라의 종파하고 좀 다르게 각각 종파의 특색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일본은 근대화의 변화에 성공을 해서 20세기 불교를 가장 먼저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그런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이 셋을 비교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어떻게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현재 우리 불교의 특색 또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선 수행이라든가 바로 이 전국 비군제처럼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지금 공인받고 있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정제된 그런 비구니 교단과 같은 이런 우수한 자원을 어떻게 이 시대에 되살려서 그 힘으로 삼을 것인지 이런 이제 과제에 봉착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가 조금 잘려가네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2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낼 것 같습니다. 먼저 인도의 불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셔서 불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불교의 문제는 당시에 계급사회였던 그런 브라만 사회, 그리고 나중에 지금까지도 인도의 주축을 이루는 힌두적인 그런 생각들 속에서 불교의 독자성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처럼 이렇게 성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그 이후에 인도 불교는 부파, 또 지금도 근본으로 남아있는 상자부, 또 대승불교 이렇게 전개되면서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불교가 약 500년쯤 뒤에 주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전해져 중국 불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기네 말인 한자로 번역해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때 이미 대승불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국 불교는 처음부터 대승과 상자부 불교를 함께 수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구분하지만 당시에는 모두 다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특히 처음에 중국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이 불교의 가르침을 중국 사람들은 당시에 있었던 황노, 즉 황제 노자와 같은 우리가 도교라고 후에 부르는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번잡한 세상을 떠나서 아주 고매한 그런 그 경제를 추구하는 거라든가 또 조용히 수행에 집중하는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는 자비와 다를 바 없다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불교 그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알고 있는 중국의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이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분은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인도 사회에서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그 중에 중국에서 충과 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랜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 이 불교에도 이런 논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은중경, 부모의 은혜뿐이 아니라 부모, 스승, 이런 은혜가 너무도 소중하다. 이렇게 수용해서 불교의 보완을 가져오는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색은 중국 사람들은 기록을 굉장히重視하고 그래서 많은 책들을 정리해두는 이거를 크게 의미 있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승대승 가릴 것 없이 들어오는 책들을, 경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꼈고, 이것이 이제 경전 목록을 만들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 대장경을 만드는 이런 이제 차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래쪽에 있는 그 동그라미 부분은 우리가 남방불교라고 부르는 상자부, 즉 테라와다 불교가 되고요. 위쪽이 이제 중국, 한국, 일본의 한약불교 문화권이 지금까지 그 원래의 특성을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아주 소중한 그런 불교의 전통을 이어왔다고 본다면은 남방의 이 불교는 빨리어 장경을 모두 다 똑같이 사용하고 암송하면서 유지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원전 3세기경에 인도에서 스리랑카에 전해졌던 처음 이 상자부, 즉 데라와다 불교는 여기에서 미얀마와 타이에 전해졌지만 스리랑카가 나중에 식민 통치를 받게 되면서 불행하게도 불법의 해명이 끊기게 되고 거꾸로 미얀마와 타이에서 수계사가 건너가서 스리랑카 불교를 다시 살리고 이런 과정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거의 공통된 크게 차이 없는 그런 장정을 함께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동아시아,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불교는 같은 한역 경전을 사용하고 있지만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그 강조하는 면은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동아시아 불교 중에서도 중국 불교는 나시듯이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그 전통이 크게 단절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지만 우리만큼 꼿꼿하게 그 전통을 유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일본은 역시 잘 아시듯이 조동종을 제외하고는 16개 종파가 모두 결혼을 허용하면서 밤과 낮에 이 생활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불교의 본연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금까지 불교가 전래된 이후로 1700년 동안 한 번도 끊김이 없이 우리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했던 점에서 이 동아시아 불교 나아가서 세계 불교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아시아 불교 중에서 우리는 한국 불교의 자부심을 갖고 그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교의 큰 전례를 보자면 지금 파랗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중국의 수당대 불교 중심이었던 장안불교 못지않게 한반도의 불교를 일으켰는데 이 큰 흐름은 이런 경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동아시아 불교 문화권이고요. 그런데 아까 중국 불교의 특색 중에 삼교일치라든가 선교일치를 얘기했는데 중국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언어, 문화 이 모든 방면에 커다란 그런 발전과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듯이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이름난 그런 서예 그림 작품들의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미 중국 문화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왼쪽의 그림 우리에겐 좀 낯선 그림입니다. 중국에는 그 명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벽화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그림들이 눈에 띄는데 이 그림은 가운데 줄에는 대위덕 보살님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 성중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위쪽은 불교가 아닌 도교의 신들의 모습이고 아래쪽은 유교의 여러 성중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사원의 벽에, 절의 벽에 그린 그림입니다. 절을 찾아서 부처님만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유교나 도교도 그 속에서 함께 찾고자 했던 이런 생각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이 중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남북 선상에 쭉 문을 따라서 주요 건물들이 배치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좌우에 배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배치되면서 아주 엄격한 교율적인 그런 건물, 그리고 건물은 가장 호화롭고 웅장한, 즉 궁궐과 같은 그런 형태의 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이름난 강남 지방의 천동사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선종사찰인데 맨 아래 그림에 보듯이 이 지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거대한 가람을 이루고 있지만 그 중심축은 역시 왼쪽의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건축 모습이 됩니다.
일본은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전해준 불교는 역시 우리식 불교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7세기 전반에 점차 자신들의 불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700년 즉 8세기 초에 구카이 공해라고 하는 분과 사이쪽 최증이라고 하는 그 이름난 두 분이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천태종과 전원종을 창건하면서 일본다운 불교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하고 다른 것은 그런데 그 불교를 천황이 주도하는 그런 국가 중심이 아주 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종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 종파들이 지금까지도 그 특징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켜진 그런 특징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쭉 정리되어 있는데 저는 그 일본 불교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일본 역사가 그렇듯이 근대화에 일찍이 편성을 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분명하고 훌륭하게 근대화를 이뤄냈다는 게 있다고 봅니다. 일본 불교의 한 모습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왼쪽의 그림은 일본의 불교가 전해진 그런 경로인데 처음 윗부분 즉 고구려백제 신라에서 건너가다가 다음에는 아래쪽에 중국에서 직접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일본 자신들이 얘기하는 책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우리 고려 조선 시기쯤에 해당하는 이 가마쿠라 시기의 일본 사원 아주 중요한 사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아마 가운데 그림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원을 저렇게 바다에 떠 있는 섬처럼 돌과 모래로 연출을 해서 그런 선의 수행의 내면적인 모습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도 그 위쪽 그림은 그런 사원의 법당 안의 모습입니다. 안에 저렇게 화려한 그런 병풍, 즉 장병화라고 하는 걸 걸어서 여기에서 수행하면서 외부 세계를 마음에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를 이제 기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래는 조금 잘려 있는데 아기자기한 꾸민 정원을 통해서 역시 자연을 축소한 그런 특색을 보이는 이런 일본적인 불교 사원의 정치를 이제 만들어 냈습니다. 현재 일본의 불교는 위쪽에 있는 연력사, 그 다음에 고야산의 여러 절들, 이 절들은 최징과 공해가 창건한 일을 지금까지 1200년 동안 일본 불교의 한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동본원사는 교토 한복판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구역에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로 많은 신도들을 확보하면서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종파이든 간에 현재 일본 불교에 유지되는 가장 큰 힘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묘지입니다. 즉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한 집안의 묘지를 절에 마련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집안과 절이 연결된 이런 신앙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우리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은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돼서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에서 이해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례에 대해서 우리다운 불교를 세우고 그리고 한국적인 불교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 배경이 이해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불교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도 불교가 처음 전해질 때 아마 제일 큰 문제가 우리 본래 있던 전통신앙, 이 무교라고 부르는 것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였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지금 경주의 서쪽에 있는 선도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 선도산의 말 자체는 신선이 먹는 복숭아, 그래서 굉장히 도교적인, 즉 우리 전통신앙과 깊은 연구를 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제란 비구니 스님이 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자기가 이 선도산에 사는 그 산신인데 그 불사를 도와줄 테니까 절과 부처님만 모시지 말고 이 전통신앙에서 모시는 이런 신군들도 함께 모셔달라 해서 어디를 가보니까 꿈에서 얘기한 대로 금이 나와서 그걸로 불사를 하면서 그 오악신군, 산신도 함께 모셨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불교가 처음 들어와서 우리 원래 신앙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 그 중요한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왼쪽에 있는 것처럼 7세기에 저는 거대한 마애불을 모셔서 비록 그 존상은 손상이 되었지만 저 앞에 서게 되면은 그 크기와 이 위험에 압도되어서 저기에서 이 신라 서울 경주를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을 쉽게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출가 교단인 불교가 국가와의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가라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랜 논쟁 끝에 결국 불교 교단이 나라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해서 국가 안으로 들어와서 일단 제한을 받는 그런 규결을 당나라 때 보게 되는데 우리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왕이 나서서 불교를 보호하고 그 불법의 힘으로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과 함께 불교 또한 그런 국가의 틀 속에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임무를 하면서 불법을 홍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신라불교는 불교가 처음 전해진 지 300년쯤 지나서 우리다운 불교, 한국적인 불교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그게 원측, 원효, 의상 이런 분들이 특이하게도 어느 시점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그 분위기를 크게 일으켜놓는 이런 기회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들은 이 세 분은 나이 차이가 20살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생각에서 서로 다른 면에서 당시에 이 한역불교의 최고봉은 당연히 중국이었죠. 이분들의 사상은 중국에서도 바로 최고로 인정하는 요즘으로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지금 카이스트에 쓴 논문이 하버드에서 그대로 인정이 되고 교조로 쓰게 된 이런 정도의 성과를 이루게 되는 시기가 이 7세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불교적인 사상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믿음으로써 이해하고 실천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라 후기가 되면은 중국의 새로운 불교 선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와 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 이런 불교의 사상과 신앙이 이해되면서 불교 문화에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불교는 짐작하듯이 너무 자취가 적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한 가지 예지만은 이것은 지금 압록강 너머에 있는 이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이 고구려 고분은 그 고분 주인공이 사후에 좋은 곳에 가기를 기원하면서 많은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벽화 고분이 100여 개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이런 우리는 불교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여러 불보살이 지금 두광을 쓴 불보살들이 모셔져 있죠. 그리고 층층이 여러 가지 연화로 이곳이 이 연화장 세계임을 이제 표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동그란 부분에 보이는 것을 요즘 다시 그려보면은 위쪽에 이 모사본이 됩니다.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미자 위에 좌정하신 불좌상이 모셔져 있고, 오른쪽에 이 무덤의 주인공이겠죠. 부부가 말 그대로 머리를 땅에 대고 오체투질하고 예를 올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좌우에는 이제 이 모시는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죠. 이 모습에서 고구려의 사람들, 적어도 이런 고분을 모실 정도의 상층 신분의 사람들은 불교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공이 죽은 다음에 사후에 극락세계, 이 연대장세계에 놔두도록 이렇게 잘 모셔서 봉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음벽화 한 가지로 고구려의 불교가 수준 높게 이해되고 있었고, 성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문화답게 고구려 불교도 성했으라는 것을 그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백제는 조금 더 많은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능살리라고 하는 부여 왕릉 지구의 왼쪽에 모셨던 그 절터입니다. 근래에야 이 전모들을 발굴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알 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 가운데 목탑지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장왕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 사리감이 나왔습니다. 저 사리를 모시고 옥탑을 세운 거죠. 여기에 매형공주라고 하는 그런 그 왕실의 발원으로 이렇게 절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 이름 모르지만 보통 능사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바로 왕능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장례를 지내고 그분의 명복을 빌고 그분의 극락왕성을 위해서 이곳에 절을 세우고, 여기에서 그 추선, 그분의 사후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이런 절인 것이죠. 그리고 공방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너무도 훌륭한 그런 향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향로는 당시 이게 만들어지던 6세기의 모습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중국에서 이렇게 크고 이렇게 훌륭한 향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향로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런 절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보면은 백제 부여의 문화단지라고 하는 지금 복원해 있는 절의 모습입니다. 이 목탑이 5층탑이고요. 뒤에 이렇게 금당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로 앞에 서보면은 아주 웅장한 그러면서도 당당하고 아주 단정한 그런 가람의 위용을 볼 수 있는 이 백제 불교입니다. 이 밖에도 다행히 백제의 절터는 여러 개 남아 있어서 훨씬 더 상세한 그런 백제 불교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구체적인 유물을 통해서 백제 불교는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성행한 그런 우수한 수준이 이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백률사 석당은 자세히 보면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팔짱을 끼고 목이 아래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솟아나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이차돈의 순교 이야기를 그대로 새겨놓은 그 백률사에 모셨던 석당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세계적으로 드문 그런 불교 순교 이야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불교는 어떤 새로운 그런 생각과 부딪힐 때 서로 배척하는 것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포용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순교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워낙 우리 전통신앙의 면모가 강했기 때문에 이 이차돈의 순교라는 것과 같은 그런 비상한 일을 겪으면서 불교가 공인되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삼국유사 얘기 나온 얘기를 그대로 이 그림에
조각에 놓고 있는데요. 2차도인의 순교는 이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왜 그렇게 절을 지으려고 하느냐? 법홍학이 물었습니다. 2차도는 불법을 믿으면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걸 죽음으로써 이렇게 증명을 할 터인데, 만일 내가 죽은 다음에 이상한, 보통이 아닌 일이 생겨나게 되면은 내 말을 확실히 믿고 불법을 믿어달라 라고 하고 목을 쳤는데, 목에서 피가 난 게 아니고 하얀 우유 같은 피가 이렇게 새잖아 솟구쳤습니다. 이 그림은 그걸 그대로 지금 묘사한 거죠. 그랬더니 자세히 보면 하늘에 꽃이 내립니다. 하늘에 꽃비가 내리고 땅은 지금 물결처럼 되어 있죠. 진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상사가 나타날 때 나오는 여러 가지의 이제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비상한 일을 겪어야만 했을 만큼 신라불교가 어려웠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첩번 중심 도량이 나중에 만든 지금 선산의 도리사가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반면에 신라는 그래서 고구려의 백제보다 150년이나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는 오히려 삼국중에서 가장 열심으로, 가장 열정적으로 불교의 홍포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빛나는 그런 불교 문화를 이룩할 수가 있었죠. 그런 모습들이 남산에 가면 볼 수 있는 저런 상이라든가 또 황룡사 같은 그런 대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황룡사는 지금 우리는 저 터만 볼 수 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삼국불을 대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그런 큰 가람의 유용을 통해서 신라가 곧 불국임을 그런 상징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삼국의 가장 대표적인 절을 비교해 보면은 고구려는 평양의 정릉사랑이었습니다. 정릉을 위한 원찰로 지었는데 보기엔 저렇게 작아 보이지만 황룡사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미륵사나 황룡사나 그 평면 주요 중심 부분의 면적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그려보면은 고구려는 영역이 엄청 넓고 백제나 신라는 조금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세 나라는 말 그대로 치열하게 각축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지도에서 보자면 그 차이가 큰데 서로 그렇게 비등하게 싸웠을까? 이 절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크기, 지금 보는 그런 지도의 영역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총력을 기울인 이런 도량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것을 바로 국력이 비슷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삼국불교는 이렇게 서로 비등하면서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모가 우리가 자세히 보자면은 왼쪽에 고구려, 가운데 백제, 오른쪽에 신라처럼 같은 불상을 만들어 모시는데도 사뭇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가장 비슷한 반가상에서 그런 특징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슬기롭게도 신라가 이 삼국을 통합하고 통일신라를 이루면서는 그 고구려와 백제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아마 잘 수용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데 녹아들어서 7세기에 신라 불교 문화를 이루게 된 것이죠. 신라 불교의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 다 모아봤는데 너무 글자가 많죠. 우리가 다 이걸 기억하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삼국을 통합한 게 660년부터 676년, 그러니까 7세기 중후반이죠. 이 시기에 신라가 삼국을 통합한 그런 국가의 변화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불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이때 활동했던 이런 원측, 원효, 위상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신라 불교가 완전히 신라적인 불교로, 한국적인 불교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 사상은 다 다릅니다. 유식사상,
일심사상, 기실론 사상이라고 합니다. 화엄사상.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상들이 중국의 토대를 두고 있으면서 중국과는 꼭 같지 않은 그런 불교를 전개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원효의 기실로서라고 하는 그런 해석서는 중국에서 널리 익히는, 아까 말씀드린 하버드의 교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한역불교 문화권에서 그런 원효불교의 위상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위상의 일승법궤도도 역시 중국에서 화엄을 완성한 법장보다도 더 인정받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들은 이 7세기 중반의 신라불교가 중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한국 불교가 중국의 불교를 그대로 이해하고 배우는데 급급한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그런 신라불교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면은 불교를 이렇게 신라적으로 이해했다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불교를 어떻게 접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앙의 보편화,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정말 보통 사람들도 불법을 알고 절에 가서 자신의 불교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다음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불자가 아니더라도 불교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딱 불교된 아는 두 마디가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하고 나무 관세음보살이죠. 이건 원래대로 하자면은, 원래 아미타불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이 살아생전의 업에 의해서 어디 육도에 윤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잘 다듬어서 극락,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 곳에 태어나자는 그런 내세신앙입니다. 반면에 관세음보살은 관세음,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그대로 보고 그 바람을 들어주는 현세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는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고,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는 아미타불에게 의지하면은 최소한의 우리의 바람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이 두 마디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바로 이 시기 7세기 중반이었습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분이 원효, 위상 이런 부분들이죠. 이분들은, 원효 스님은 직접 저작을에 나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미타불의 뜻이 뭔지를 알려줬고, 반대로 위상 스님은 부석사를 중심으로 많은 절을 만들어서 그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부석사처럼 저절로 절을 쭉 이렇게 찾아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극락에 이르게 된다는 이런 경지를 또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륵 역사 신앙 또는 지장신앙 같은 신앙도 신라시대에 모두 소개가 되어서, 이 신라불교는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모든 내용이 이때까지 다 소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때부터는 도시의 많은 절들이 지방의 산중에도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불교의 중심을 이루는 산사의 모습이 이때 갖추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위에 있는 부석사나 금사사처럼 화엄종이나 법상종의 이런 그 절도 있고, 아래 희상사나 성주사처럼 선종의 사원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습들은 좀 다르지만은 그 종파적인 특색을 좀 보이고 있지만, 크게 보자면은 오늘날 우리 산사의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형태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7세기에 그렇게 무르익은 신라불교의 사상은 8세기에 불국사와 석굴암이라고 하는 불교 문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절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절을 엄청난 그런 과학적인 지식과
황금 비율에 의한 그런 원리, 그리고 미학적으로 빼어난 이 모든 걸 다 갖춘, 그러니까 단순히 부처님을 봉헌하고 스님들이 생활하고 신도들이 찾는 이런 종교시설로서 뿐이 아니라 여기에 당시에 과학과 예술과 종교와 모든 게 다 종직결된 그런 문화의 결정체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불국사와 이 석굴암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원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내내 얘기해왔던 한국 불교가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상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특히 신라 말에 우리나라 불교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선종의 수용이죠. 이 선종은 중국에서는 우리보다 한 100년쯤 먼저 크게 성행을 했습니다. 아시듯이 선은 교학이 아르마리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단계의 전진에 의해서 깨달음이 이르는 이런 부분을 모두 다 벗어나고 철저하게 자신이 자기 스스로 통찰을 통해서 바로 깨달음에 이르자는 그런 이제 불교이죠. 물론 이 배경에는 거꾸로 교학불교가 너무도 사상적으로 복잡하고 고차원에 이르렀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새롭게 깨치고 나선 것이 이 선종이었죠. 이 신라에서 보자면은 처음에 선종은 초기에 왕실에서 이 새로운 불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점차 지방에서 새롭게 성장하던 이 호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즉 당시 신라의 변방에 많은 사찰들을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고려 때 이것을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을 들어서 9개 구산선문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선문들의 성장은 앞서 얘기했던 산사시대가 정착된 그런 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문화가 왕도인 경주에 몰려있던 이거를 극복하면서 지방에도 왕도 못지않은 서울 못지않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걸 이제 풍수지리설로서 배경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논리와 함께 선종 사찰들을 많이 만들게 된 것이죠. 맨 처음 했던 게 바로 지금 현재 조계종의 종조로 꼽고 있는 가지산문을 이제 개성한 이 보림사라든가 실상산문이 있지만 아마 이 신라 시대에는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성주산문이나 사골산문이 가장 흥성했던 그런 산문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 불교는 지금 이 구산산문이 어떻게 이 중국 불교와 연결되는 건지를 보여준 표가 되겠는데요. 초기에 구산산문의 선사들은 주로 육조 해능 선사의 제자 중에서도 남아귀양 마조도일, 특히 마조도일 선사의 모두 손제자들이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후기에 가게 되면은 청원행사 쪽, 즉 석쇠천 계열에서 모두 법을 이어오게 됩니다. 아시듯이 이제 남학계에서는 중국의 선종 5가 중에서 임재종과 유황종이 나왔고, 이 청원계에서는 다른 세계 조동종, 운문종, 보안종이 나왔죠. 그 발전 단계대로 신라에서도 처음에는 남학계를, 그 다음에는 청원계를 이렇게 이어오면서, 그러니까 신라에서 선문을 계속 키워가면서 활동을 하지만 중국 불교, 중국 선종의 동향에도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국의 이름난 그런 산사의 모습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선종의 수용과 함께 나타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조사의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가지산문의 본찰인 보림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저 뒤쪽에 보이는 게 이 보림사의 보조선사 탑인데 선사가 입적했습니다. 선종에서는 특히나 교종보다도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주 강하고 돈독합니다. 교종은 가르침을 얘기로 하기 때문에 이 제자의 숙련 단계를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선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제자가 얼마만큼 경계를 했는지 그거는 계속 지켜본 스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인가를 하게 되고 그런 스승이 돌아왔습니다. 남은 제자로 살 수 있는 일은 스승을 현창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스승이 훌륭한 분이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벗어나서 자유로운 그런 깨달음을 경지를 추구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가장 호화로운 탑을 만들어서 사리를 모시고 그리고 나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그 생애를 아주 화려하게 기록한 비를 세워서 이렇게 성탑과 탑비를 나란히 모시는 게 큰 그런 흐름을 이루게 됩니다. 당연히 불교 문화의 중심도 이전에 탑을 모신다거나 이런 것에서 이 선종의 등장 이후에는 이렇게 승탑과 탑비가 불교 예술의 꽃을 보이게 된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중국에서 불법을 전해오고 신라불교가 이해되면서 확립되는 그런 과정을 길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신라불교는 신라 독자적으로만 문을 닫아 걸고 불법을 계속 연마해서 수준을 높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웃과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걸 섭취하고 그러면서 신라불교의 자양을 키워갔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분들이 바로 구법승들입니다. 지금 가렸습니다마는 기록에 남아있는 중국 유학생만 수백 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남아있는 전축 인도에 간 구법승도 15분이나 됩니다. 정말 멀고 먼 길이죠. 그래서 15분 중에 고국에까지 돌아온 분은 2분뿐이고 절반은 도중에서 구법길에서 입적하고 나머지는 이제 인도나 중국에서 입적했던 그런 분들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구법성들은 계속 그 새로운 불교를 접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로 했겠죠. 그 다음에 인도의 구법성들은 더 나아가서 본래 부처님이 계셨던 곳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가 아마 그 성지 순례 느낌도 강했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해초 스님이 남긴 왕호 저축전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다음에 그림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고 있는 표는 우리나라 게 아니고 일본 승려가 신라 당나라 유학했다 그러면서 많은 책을 구해갑니다. 그 책의 목록입니다. 사경 목록. 이때는 책을 이제 베껴가는 거죠. 그래서 사경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데 일본 사람들 그 좋은 잘 기록을 남긴 특성 때문에 남아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친 건 모두가 다 신라 스님들의 저술입니다. 이 중엔 지금 남아있지 않은 것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라 승려들의 많은 저술들의 이름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때 일본의 여러 구법승들이 이 책을 구해가지고 와서 그 목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이 소중한 신라 스님들의 저술을 일본에서 구해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중국에 끊임없이 왕래하면서 새로운 불법을 구했듯이 일본에서도 똑같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책을 구해가면서 우리 불교를 알아갔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불교가 문을 닫아 걸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우리다운 불교를 만들어갔던 그런 그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그림은 이제 제대로 하게 되면은 요 그림에 나오는 게 당시 그 10세기에 신라 말쯤에 이 구법승들의 행장 모습입니다. 그 등에 지고 있는 게 요즘에 뭡니까 그 텐트 치고 숙박하듯이 숙박 기구가 다 거기에 실려 있고 위쪽에 보이는 동그란 건 바로 불경, 두루마리 불경입니다. 머리 위에 내려오는 것은 이 뜨거운 지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벌레를 쫓기 위한 그런 향을 모시는 거고요. 그또 오른손에는 이제 불자도 들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구업승의 이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좀 더 후대 그린 겁니다만, 그래서 요게 이제 제대로 구현이 되려면은 지금 예초 스님이 신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국 서안에 머물다가 출발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란 점선을 따라가지고 지금의 인도네시아 지방에서 머물면서 대체로 몇 달 머물면서 그 뜨거운 열대 기후도 익히고, 그리고 이때 인도네시아는 산스크리트 문화권이어가지고 여기서 범어를 익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레이시아, 미얀마 이 해안을 거쳐서 지금 인도 동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지금 콜카타가 있는 그 지역쯤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인도 동북부에 해당하는 불적을 모두 순례를 하고 그 실선부터가 지금 남아있는 왕호초축전의 기록 부분입니다. 쭉 순례를 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남인도, 서인도, 북인도를 거쳐서 저 복잡하게 선이 얽혀있는 이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직접 보고 거기에 불법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이런 문물을 모두 기록을 하고, 그리고 서쪽으로 페르시아 지역까지 닿았다가 파미리곤을 건너서 지금 현재는 중국 땅이지만 당시에 서역 지방, 즉 투르키스탄 지역을 쭉 건너서 지금의 도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점선을 따라서 다시 장안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왕호초축전이라는 책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이렇게 실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점선 부분이 많은 걸 보면은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절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그 절반을 가지고서도 이 해초 스님의 치열한 구도열과 그리고 다른 여행에서 볼 수 없는 그 험난한 구법길에서 잠시 휴심을 내서 시를 쓰는 게 5수나 남아있는 그런 아주 특징적인 문화유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또 남아있는 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요. 비록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지만 이 왕호초축전의 그 한 단편을 통해서 우리는 신라 시대의 구법승들의 그 강인한 의지와 불법을 향한 정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라에 수용되었던 수많은 그런 중국을 비롯한 이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후 고려조선시대의 한국 불교는 새로 소개되는 불교는 없습니다. 이제는 교와 선이 모두 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되는 이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려시대는 우리 역사에서는 가장 불교가 크게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바로 불교국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시대였습니다. 사상적으로는 그 중에서 대학국사위원회 교관겸수나 보조국사진울의 정해상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그만두고서라도 이제 이후에 이 한국 불교의 주요 흐름은 교와 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교만
강조하느냐, 선만 강조하느냐, 아니면 둘을 좋아하느냐, 그 문제인데 가장 큰 흐름은 이 둘을 조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국사는 그 중에서 교학, 화음을 중심으로 선과 함께 하고자 했고, 보조국사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 쌍수를 표방하면서 선교가 함께하는 것을 표방을 했습니다. 이 정신은 조선시대 서산대사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는 간화선이 소개되면서 한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인 이 선수행의 소중한 또 풍토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게 이 고려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이렇게 저 광주는 지금 하남시에 되어 있는 곳인데 거대한 그런 불상을 만들면서 큰 부처님의 위력을 아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18m가 넘는 관촉사, 보통 우리가 은진미륵이라고 얘기하는 관촉사의 부처님 상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조금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충주, 지금 중원이죠. 미륵대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른쪽은 지금 용미리, 파주 넘어가는 곳에 있는 해음원입니다. 지금 절터만 이렇게 오른쪽 모습처럼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 절들은 모두 원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절을 사원이라고 하죠. 원래 절은 사라고 했는데 이때 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은 원래는 절의 한 구역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숙박시설 제공하면서 그런 교통의 요지에 있는 이런 이름을 갖게 되고, 이것이 조선시대에는 이제 완전히 역원이라고 하는 이 교통수단이 말을 갈아탄 것과 합치면서 곳곳 그 교통 요지에 건립되어서 일종의 사회 시설로서 역할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고려불교의 그 사회에 끼친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불교 조직 교단의 문제입니다. 고려불교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승과를 시행을 한 겁니다. 일반 사대와 마찬가지로 승려들도 과거를 보아서 과거에 합격을 하면은 승계라고 하는 그 지위도 주지만 지금의 연봉처럼 토지도 지급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지위도 명확하게 준 겁니다. 그리고 몇몇 단계를 이제 올라가서 특히 그 중에서도 훌륭한 분은 왕사나 국사로 책봉해서 국가적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가르치려 만든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고려불교를 이 교단으로 나누어서 교종은 화엄종, 법상종, 아마 구에서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으라 생각이 됩니다. 그 선종은 처음에는 그냥 선종에다가 나중에는 조계종과 천태종으로 이렇게 되어서 일단 처음에 출가를 할 때 자기 종파를 정해야 됩니다. 어디서 출가를 했는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쭉 이 승직을 받아서 사원을 운영하고 수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파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도록 했던 그런 특색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사원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절에 모여서 그래서 절은 사람들의 신앙을 실현하는 그런 신앙의 전당이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교류의 장이 됩니다. 특히 도시에 있는 경영에 있는 절들은 이 큰 행사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연등회 같은 거는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쯤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처럼 바로 장이 서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물건도 교환하고 먹을 것도 거기서 먹고 즐기는 이런 그 장이 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고려절의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 그림입니다. 이 절은
불과 20년 전에 개경에 우리가 지원해서 새롭게 복원한 그 영통사라고 하는 그런 절입니다. 지금 보라색 동그라미가 많이 그려져 있죠. 이 절을 전체로 우리가 영통사라고 부릅니다. 빨간 거는 여기에 대각국사가 이곳에 주석하시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 대각국사 B를 모셨고, 왼쪽에는 경선원의 그 대각국사의 승탑을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경선, 앞선 그 선조를 순경한다는 그런 의미로 붙였죠. 그런데 가장 중심되는 2층 정각에는 보광원 외에도 중과원, 숭복원, 영령원, 보조원 이렇게 지금 저런 한 영통사인데 지금 보는 것만 적어도 6개의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걸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는 여러 개의 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절에는 아마 10여 개 이런 그 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고려시대의 큰 절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나 일본은 지금도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특히 후기에 들어서 큰 절들이 간략화되면서 이 원의 개념이 이 절에서 대체로 약화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당시에 가장 큰 절이었던 그 흥왕사를 발굴하고 그 그림을 그려본 건데, 여기도 적어도 5개, 6개 정도의 이런 담장으로 둘러싸인 원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스님들의 이 피 같은 기록을 보면은 절 안에 무슨 원이 계속해서 따라 나오는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절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는 많은 절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고려불교 전기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은 대학국사 의천의 이 교장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편, 제종, 교장, 충록, 권제일, 고려사문, 의천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다행히 이제 부끄럽게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고 일본에서 잘 보존해 와서 지금 일본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교장은 우리가 한때 그 속장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장경은 요 다음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순서가 좀 어긋납니다만은, 대장경은 원래 아무 책이나 만든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황제가 인정한 목록에 의해서 중요한 경전을 이렇게 목록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책을 이제 새겨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 대학국사 조금 전에 한 50년 전에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대학국사는 대장경에는 이렇게 주로 거의 경전 중심입니다. 경률론이지만은 논에 해당하는 것은 인도 논사들의 책뿐이고 중국이나 우리 신라 고려 스님들의 저술은 여기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국사는 그러한 이 경률론에 대한 중국이나 우리나라 스님들의 저술을 모은 게 이 교장입니다. 근데 이 작업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학국사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일인 거죠. 자,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목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장경 판을 구해보면 그걸 그대로 새기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로 새기든지 그려서 새겨내면 됩니다. 근데 교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에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책을 다 수집을 하고 그 책을 또 일정한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거를 중국도 안 했는데, 못 했는데, 고려에서만 했다고 하는 것은 고려불교의 역량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여 가지 4,000여 권의 책을 목록을 만들고 모두 다 새겨냈던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순서대로 대화엄경에서 해광 이하 쭉 지원 법장 해가지고 이 순서대로 이 저술들을 망라해 놓았습니다. 자, 조선 후기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사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사는
모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절들은 절사자를 쓰지 않고 모임, 회사라는 모임사자를 쓰게 됩니다. 여기도 많은 얘기를 써놨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보조국사 진울의 결사가 왜 중요한가? 우선 사상적으로 우리는 원효 스님을 한국불교의 처손 꼽는 사상가로 얘기를 합니다. 신문화쟁론, 즉 당시에 모든 교화의 가르침을 전부 다 망라를 하고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모두 하나로 규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논리를 만들어낸 게 원효 스님의 업적입니다. 보조 스님은 다르죠. 이때는 원효 스님도 없었던 선이 있습니다. 선이 나온 다음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가장 강력한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중국에서는 거의 선 위주로 선에 조금 정토나 이렇게 합쳐진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진울에게는 이제 그럼 그 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과제였고, 그래서 제시한 게 정의 쌍수였죠. 이 부분은 한국불교에서 여러 가지로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불교 사상에서 이만큼 정확하고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이런 논리체계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상적으로는 이 보조국사 진울이 한국불교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한역불교권에서는 가장 체계적인 불교 사상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 불교는 대장경으로 끝났지만은 이 진울 스님의 저술은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대장경에는 진울 스님의 저술이 대장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많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진울 스님의 저술이 중국의 대장경에 들어갈 만큼 확실하게 인정을 이제 받았던 것이죠.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정의 쌍수, 이것은 교학과 선정수행 그 둘이 다른 게 아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학, 정제는 부처님이 말로 말씀하신 것이고 선은 부처님이 마음에서 수행한 것인데 어떻게 부처님의 마음과 입이 다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교화선은 다르지 않다고 궁극에 가서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물론 진울 스님은 이것이 똑같이 동등한 건 아니고 점점 더 수행 단계를 밟아서 세 가지 단계를 밟아서 결국에는 선 수행으로 규결되어야 한다. 최고의 경전은 선이라고 보았지만 교학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가야 본다고 했던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대장경 역시 우리가 교장 못지않게 자랑할 만하죠. 말씀드렸던 교장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연도를 보면은 그보다 조금 앞서 주조 대장경이 이제 간행이 되었습니다. 앞에 연도가 좀 잘못 표시가 되어 있네요. 원래 목적은 뭐 아시는 것처럼 거란이 침공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힘을 모아서 무력으로도 막아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 모든 고려 국민이 한 마음에 대해서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자. 그러기 위해서 경건하게 한쪽에서 이 대장경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냈는데 불행하게도 200년 후에 몽골 침공으로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시 만들기 시작을 해서 만든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이죠. 사실 이게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로 보자면은 현재 이 고려 대장경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경판 수가 얼마나 되느냐, 경판의 내용이 뭐냐 하는데
그것과 일단 떠나서 고려 대장경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초조 대조 2번 새겼죠. 중국은 10여 번 새겼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뒤에 2번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20여 개의 모든 대장경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그 새김이 가장 뛰어난 걸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게 고려 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할 때 쓰는 이 대장경 모본이 지금은 전산으로 온라인으로 보죠. 10회 틀려 봅니다. 그전에는 이 대장경 신수 대장경이라고 하는 일본이 1920년대 활자화했던 걸 썼습니다. 그 대장경 신수 대장경이 어떤 대본을 가지고 활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본이 바로 고려 대장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쓰고 있는 모든 불교를 보고자 하는, 경전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 첫 번 대본이 바로 고려 대장경인 셈인 거죠. 그래서 그 정확성은 오늘날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 보존은 또 얼마나 정확합니까? 8만 개가 넘는 판, 실제는 이제 양년색이 16만 페이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손상된 거, 벌레 먹거나 그래서 쓸 수 없게 되는 게 100판도 되지가 않습니다. 퍼센타지로 보자면 99% 이상이 보존율을 보입니다.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800년이 됐죠. 800년 동안 나무판을 그렇게 보존했다는 것도 너무도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의 이 불교 유산에 대한 그 지금까지의 관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장경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잘 보존을 이제 했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건물도 잘 지어서 했던 과학성이 들어 있습니다. 맨 위에 판은 그 8만 판 중에 첫 번째 판입니다. 반야경 600권의 첫 번째 판인데 이걸 찍으면은 그 밑에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찍은 종이를 쭉 이어 붙여서 하나의 두루마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한 두루마리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권수가 한 6천여 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장경은 일단은 대장경을 잘 새겨서 지금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판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문화의 보급에 앞장선 그런 의미가 더 크지요. 그래서 출판 문화의 확산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목판 책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 이 목판을 잘 하다 보니까 우리는 왼쪽 아래에 있는 바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게 되고 지금 보는 거는 그 중에서 한참 후에 찍은 이 직지, 정확하게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선종 서적을 이렇게 찍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이런 그 대장경을 통한 인쇄문화의 발달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이런 목판도 찍어내고 한편으로는 활자도 찍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위쪽에 있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써서 사경을 해서 공독으로 삼는 것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경도 지금 수백 종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고려 시기에 화려한 불교 문화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고려 불화들입니다. 지금 약 160점 정도 남아 있는데 물론 당시에 그 중국의 송나라 불화하고도 연관성도 보이지만은 우리 고려 불화만큼 많이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고려 불화는 역시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한 그러면서 아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유산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은 이러한 정치하면서도 세련된 그리고 우수한 불교 문화를 이뤄냈던 고려 불교의 우수한 힘이 그 안에서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경의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조선시대 불교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조선시대 중요한 부분은 이런 얘기들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기 때문에 바로 초기를 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조선 전기는 불교가 계속 위축되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시대 불상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그런 탄압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그거는 당시의 미감의 변화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일단 큰 변화는 불교 교단은 엄청나게 크게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승려들에게 도승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봅니다. 경전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만 스님으로서 출가 자격을 인정을 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지금으로 치자면은 일단 몇 천만 원의 그런 돈을 내야만 출가를 인정하는 이런 도승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당연히 출가를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죠. 그리고 아마 고려시대에 수천 개를 쓸 그런 절을 일단 36개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조선시대에는 절이 36개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이 36개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절은 예를 들면 양조 회암사는 250명의 스님이 머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500결의 토지를 주어서 그 스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둔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 8,000명의 스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게 36개 절이었고, 실제로는 약 한 1,500개 정도가 절이 남아 있었고, 이 숫자는 조선 후기에도 거의 비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우리가 지금까지 달았던 얘기 중에 하나는 실제 신앙으로서의 불교는 면면하게 유지된 겁니다. 우선 왕실의 불교 신앙이 너무도 큰 흐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자, 왕이 돌아왔습니다. 왕비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은 돌아가신 부왕을 위해서 잘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조선사회의 주도인민 유학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조상이 제사를 모시지만 돌아가신 분을 천도한다 이런 건 역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비례했죠. 그래서 이 불교 교단을 크게 축소한 게 세종대인데, 세종도 후반에는 돌아간 왕비를 위해서 궁궐 안에 불당을 만듭니다. 이걸 이제 대표님이 보듯이 왕실에서부터 불교 신앙이 면면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돌아가신 분을 전도하는 77제가 이때 정식 규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돌아가면은 지금 우리가 하듯이 진관사, 삼천사, 장의사 이런 데를 돌아가면서 차례로 77제를 모십니다. 또 수륙제, 전도제도 여러 차례 모시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가시면은 역대 왕비들이 이 불교 신앙을 쭉 이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일반 사대부들은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록에만 보더라도 상수가 빗발칩니다. 우리가 유학의 국가인데 어떻게 그렇게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할 수 있느냐.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대비께서 선왕을 위해서 모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또 이 왕실이라든가 상층부의 이 귀족들은 원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그런 절에 소규모의 절을 만들기도 하고 절에 한 건물을 내서 자신들의 조상을 축원을 했습니다. 여기 바로 붙어 있는 게 광평대군 산소죠. 원래 광평대군은 저 지금 봉은사가 있는 선릉 쪽에 있었습니다. 광평대군은 세종의 5째 아드님인데 20살에 6달 된 아들을 놓고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광평대군 부인 시신은 그
돌아간 대군을 위해서 재산의 반 이상을 내서 당시에 그 견성사라고 하는 절에 시주를 하고 대군을 위해서 명복을 빌어주도록 그렇게 기원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출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평군의 아원이었던 영순군도 또 일찍 돌아갔는데 그 영순군의 부인도 마찬가지로 모시다가 출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왕실에서 출가도 있었고요. 일반 사대부들은 역시 조상을 위해서 잘 재산을 모시고 싶은데 유교로는 다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남, 이것은 산소 옆에 모신 작은 암자입니다. 영당은 절 안에 건물에다가 자기 조상의 초상을 걸어서 제사를 모십니다. 이런 부남이나 영당을 만들어서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명망 있는 사대부 가문이 거의 망라됐습니다. 다 찾아집니다. 이것은 이 조선시대 사대부 사회에서도 불교가 신앙으로서는 쭉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고려시대처럼 화려한 그런 모습의 불교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서 일반 사람들에게 더 살아남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1500개의 살찰들은 조선시대 내내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것은 이 조선 전기에 책이 많이 간행되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서 16세기 선조대에 가장 많이 간행이 됩니다. 책이 간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책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책을 보면은 절의 교재, 이력에 쓰이는 교재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의 신앙을 위한 아미타경이라는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승려들도 많았고 그 승려들이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도 많이 필요했고 또 일반 사람들이 공덕신앙을 펼 수 있는 불수도 필요했다. 그래서 이 많은 불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불설 가능의 상황은 이 시기 불교가 그렇게 작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 서민들이 절에 모여들어서 신앙을 했다는 것을 실록 기사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언해 사업입니다. 훈민정음에 신민회사가 관여했는지 그거는 사실 명확치 않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모두 다 우리가 말을 하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럼 써야죠. 뭐 썼습니까? 왕이 했던 월인청강정음 말고는 모두 다 불경 언해입니다. 이 사업은 세조 때 끝났기 때문에 11가지입니다만 이것만 해도 너무도 소중하죠. 이 책 역시 법화경이나 금강경처럼 스님들의 교재도 쓰인 것도 있지만은 아미타경이나 음중경처럼 일반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에 이거를 널리 알리는데 이 불경의 언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왕실 신앙이 이어지던 모습들입니다. 왕릉 주변에 이렇게 능침사찰이라고 하는 그런 절을 모시고 봉선사, 봉은사 이렇게 봉자가 들어간 절이라든가 봉국사, 수국사, 경옥사 국자가 들어간 절들이 모두 이렇게 능침사찰인 왕실 사찰들이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불교 예술을 대표하는 그림들입니다. 모두 한꺼번에 나왔습니다만 이 모두가 다 역시 왕실에서 발원한 것들입니다. 제일 큰 그림, 너무 빼어난 그림, 관음응심도입니다. 관음보살이 20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20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생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산소와 함께 그리는 너무도 빼어난 걸작인데 이 그림은 인종왕비께서 인종을 위해서 당시의 최고 하원에게 그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왼쪽 아래 두 개는 문정왕후가 발원해서 보도대사가 만들었던 그림들 역시 당시를 대표하는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조선 전기의 불교 예술은 왕실 신앙이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확실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급히 왔습니다만은 조선 후기 불교에서도 이 점은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 불교의 모습은 너무도 이 조선 후기에 정착된 부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삼문, 즉 교와 선과 연보를 함께 수행하는 게 이 시기에 보편됩니다. 그것은 서산대사의 사상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다 지금 이수했을 강원의 이력과정, 10년 정도 교육과정이 이때 확립이 되고 그 교재가 확립이 되게 됩니다. 이 점은 이제 사상적으로 그러는데 외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그 내용은 제가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난으로 우리 사원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정유재란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관군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의병과 바로 의승병들이 이 왜군을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그래서 정유재란 때 다시 외병이 들어와서는 그 의승병의 근거지인 절을 도망가면서 많이 태워서 말 그대로 손꼽을 정도 외에는 전부 다 조선 전기에 절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일시에 거의 초토화되었던 사원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중창을 한 겁니다. 이건 기록이 그대로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창의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전기에는 우리가 보았듯이 원당이나 이런 것처럼 왕실이나 재력 있는 사대부 가문들 이런 상층 사람들의 후원에 의해서 절이 유지되고 보수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와서는 자 여기 보이는 게 뭐냐면은 법주사의 지금 부처님 안에서 나온 복장입니다. 거기 여러 가지 시조가 있습니다. 제목, 뭐 보식, 공양 다 있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억비, 춘비, 개똥이, 풍계 이렇게 정말 서민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400여 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지역민들이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절을 다시 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전쟁을 오래 치르면서 7년을 치르면서 농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디 절에 시주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종교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죠. 진정한 시주는 내가 먹고 남은 게 아니라 먹을 걸 덜어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법사뿐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많은 사원들이 중건이 되게 되고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습이 오늘날 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원이 한편으로는 대웅전에서 여러 가지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웅전에 주불만 모신 게 아니라 양쪽에 다른 태화를 모시고 거기에서 의식을 거행을 해서 대웅전이 여러 가지 의식을 거행하는 복합불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법당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당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마당에 이 시기 또 불교의 특징인 거대한 괴불을 걸어놓고 요즘 우리에게 다른 말로 쓰이는 야단법석을 거행을 한 겁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통도사의 이 계산법회는 그러한 이 시기 이 야외법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의 법회는 법당 안에서 여러 가지를 거행을 하고 대규모의 법회는 마당에서 괴불을 모시고 하는 이런 이원화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진 게 이런 주요한 4개의 건물이 마당을 중심으로 감싸고 있는 사동 중정형, 이름 좋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부릅니다. 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절들이 대체로 산사가 자연 지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공간을 칸마다 만들어서 대체로 계단식으로 만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면서 앞쪽에 있는 누각 밑을 통과하게 됩니다. 나가면은 마당이 있고 앞쪽에 본당인 대체로 대웅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90% 이상이 대웅전이니까요. 그리고 양쪽에 요사처가 있습니다. 요사처 이름은 심검당, 설선당, 궁현당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큰 절의 경우에는 선방도 따로 있고 강원도 따로 있겠죠. 근데 작은 절의 경우에는 이 요사처에서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로는 선수행을 하고 때로는 경정 홍보도 하고 먹고 자고 지내는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동 중용의 구조는 이 조선 후기의 사상 구조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대웅전은 일단 신앙 공간입니다. 양쪽에 요사처 건물은 선수행을 하고 경정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앞쪽 누각은 연불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누각에서는 많은 만일연불 같은 연불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당은 중국처럼 꽉 막혀있지 않고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막혀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쪽으로도 소통이 되는 그런 열려있는 공간이고 만남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사처가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봉정사의 경우인데요. 처음에 일자에서는 니은자로, 디귿자로, 결국은 미음자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도 그대로 다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한눈에 보기는 그러는데 이 고성의 옥천사의 경우로 보게 되면은 이 중심 건물이 빨갛게 먼저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신앙 건물이 늘어나고 다시 그 주변으로 생활 건물이 늘어나서 오늘날의 구조로 맞춰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 조선 후기 불교를 주도했던 것은 이런 수많은 스님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자, 사원이 많이 중창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면은 신앙으로도 사상으로도 스님들이 끌어다가 있죠. 그래서 많은 강경들이 성행을 하고 여기 보이는 연담, 인학 두 분을 비롯한 수많은 그런 분들이 많은 강의를 하고 사상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불교 사원은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건축, 조각, 그림에서 획기적인 그런 발전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왕실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아마도 18세기쯤부터 삼보사찰신앙도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부처님의 사례를 모신 불보사찰, 통도사, 법보인 대장경을 모신 해인사, 16국사를 배출했던 스님들 수행의 도량인 송광사 이런 삼보사찰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삼보사찰은 이 세우소르가 전부 순례를 해보자 이러한 그 많은 순례객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중국도 이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살 도량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조선 후기 불교의 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대를 맞게 됩니다. 제가 유독 일본의 근대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근대를 제대로 모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대가 무엇인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신라, 고려, 조선을 얘기해 온 바로 보자면은 한국 불교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중요한 가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 근대로 바뀌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아직까지 그렇게 성공적으로 제시를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 점이 우리 근대 불교의 가장 큰 그런 문제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진 부분들이고, 그래서 아주 역시 두말한 사이지만 오늘날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원흥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근대에 맞춰서 노력을 해보았던 그 중심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우리에게 손길을 뻗치면서 불행하게도 그 일제 침탈의 선봉에 천병에 선 게 일본 불교였습니다. 맨 먼저 만들어진 게 정도 진종이 부산 포교당이었고, 일본 불교는 종파들이 경쟁하면서 여러 곳에 포교당을 만들고 그 힘을 일본 세력이, 일본 불교가 아닌 일본 세력이 이 조선에 진출하는데 그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1910년에 국권을 침탈당하고 1911년에 사찰예견안을 반포해서 모든 사원의 유지 관리가 관청의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그 애속되는 상태를 맞게 됩니다. 1919년에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불교계에서도 만회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가장 독립정신을 밝힌 조선독립의 개요도 썼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승려연합의 독립선언서입니다. 이거는 상해에서 1919년 그 만세운동에 대한 겨울에 상해에서 스님들이 불교 선언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만해뿐이 아니라 불교계에도 이런 독립운동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요즘에 조금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주류는 사찰령을 이끌어가면서 본산 주지연합회 중심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이 1930년대에 유교법대, 불법의 해명을 잊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연미적인 사진과 함께 불교운동을 선학원에서 시작을 했고, 결국 그 큰 힘이 사실은 오늘날의 한국불교까지 그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아래는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한국 현대불교는 너무도 많은 곡절을 겪었습니다. 정화를 비롯한 문제로. 이건 94년에 정화계획회의 모습입니다만, 그때에 고비마다 많은 그런 곡절을 겪으면서 해왔던 큰 힘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스님들의 단합된 그런 힘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한국불교의 새로운 힘도 이렇게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현재 파란 교구 본사가 일제 강점기에 31 본사하고 거의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사 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들이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위에 있는 것은 인도의 전형적인 스투파, 부처님 사리에 모신 탑이죠. 그런데 동아시아는 같은 탑을 만들면서 사뭇 다른 특색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중국의 전탑, 우리의 석탑, 일본의 목탑과 같은 모습처럼 실제로 불교의 모습도 그런 다른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한국의 특색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역시 이런 게 원래 불교적인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절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 불교가 한국 불교인 것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을 불교가 포용해 드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나와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 중국이나 뒤에 있는 게 중국과 일본의 현재 절의 모습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간소화된 그런 절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조선시대의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 한국 불교의 특색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연과 더불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산사의 특색입니다. 우리 산사가 세계유산이 됐죠. 그 특징을 왜 세계유산이 될지 제가 50년 공부했던 걸 쏟아 넣어서 그걸 썼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연과 더불어 있다는 겁니다. 자연과 담장을 두지 않고 함께하고 있으면서 그 모습이 그래서 경관 자체가 자연을 해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한 점처럼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우리 국토 전체가 부처님 대상임을 표방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제가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두 마디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쭉 얘기했는데 한국 불교의 특징이 뭐냐? 원흉과 조화를 계속 모색해 왔다는 거죠. 흔히 통불교라고 얘기하는데 통불교라는 말은 저는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불교는 그냥 어떤 주체가 없이 그냥 다 합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흉과 조화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원효는 일심을 가지고 진으로는 정의쌍수를 가지고 휴정은 산문의 관점에서 이렇게 사상적인 체계를 마련한 게 이게 융합이지 모두 다 그냥 섞여 있다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신라 고려 조선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두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불교의 특징은 이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기복불교인데 저는 이건 부정적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복을 빌기만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결국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회에 좋은 그런 세상을 바란다. 이 기복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맨 아래 가운데 있는 게 우리나라의 부처님 탄생 그림인데 세계 불교는 이렇게 각각 모습이 다릅니다. 똑같은 부처님 탄생 장면이지만은 인도와 미얀마와 타이와 중국과 한국과 티베트는 이렇게 다릅니다. 자, 오늘날 우리 불교는 어떻게 돼가 됩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렇게 지금 랜선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이런 모습으로 세계는 지금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객체로 생각했던 대상이 사람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너무 중요하다. 자연이 중요하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말이죠. 우리는 우리뿐이 아니라 사람뿐이 아니라 중생 모든 초목까지도 다 함께하는 그런 중생 세계를 얘기해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해왔던 것을 이 사람들은 깨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런 유산을 가지고 있는 불교가 코로나 시대 할 수 있는 뭘까요?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제일 크고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세계에서 가장 유례없는 그러한 교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한국 비구니회는 바로 그런 흐름을 선도해가는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구와 비구가 함께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오늘날 교단을 거듭나게 하는 그 중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낡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항상 세상을 울리니 목탁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넘어서 오래오래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